안녕하세요. 유니서점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살인자의 사랑법입니다. 마이크 오머 지음, 북로드 출판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16년 7월 10일) 일요일, 일리노이주 시카고. 혼합물에 용액을 붓자 코를 찌르는 포르말데히드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찼다. 남자는 처음에는 싫었지만 이젠 이 냄새를 좋아하게 되었다. 냄새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게 되었으므로 영원. 방부 처리액은 부패를 막아준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라는 말은 기껏해야 모호한 개념에 불과하다. 진정한 사랑은 이런 한계조차 뛰어넘는 법이니까. 남자는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며 전보다 소금을 더 많이 넣었다. 미묘한 균형. 쉽게 얻은 지식은 아니다. 방부 처리액은 영혼을 약속하고 소금 용액은 유연성을 더한다. 좋은 관계란 모름지기 유연해야 하는 법. 잠긴 문 너머에서 삐그덕 소리가 들렸다. 소음들. 여자의 고통스러운 신음에 뒤섞여 잇따라 들려오는 삐걱대고 갈작거리는 불규칙한 소리들이 신경을 긁었다. 여자는 다시금 결박을 풀려고 애쓰고 있었다. 도무지 가만히 있는 법이 없고 죽은 남자한테서 도망치려 했다. 처음에야 다들 똑같지. 하지만 달라질 거다. 남자는 확신했다. 끊임없는 움직임은, 숨죽인 애원은, 묵신 비명은 곧 찾아들고 마침내 멈출 것이다. 여자는 조용하고 잠잠해질 것이다. 그러고 나면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리라. 갑작스레 들려온 쿵 소리가 남자의 집중을 방해했다. 짜증이 난 남자는 소금을 내려놓고 쇠창살이 쳐진 문으로 갔다. 자물쇠를 열고 문을 밀어젖혔다. 뒤편의 어두운 방으로 빛이 쏟아져 들어갔다. 나무 의자는 모로 넘어져 박살이 났고 여자는 바닥에 누워 몸부림치는 중이었다. 무슨 재간을 부렸는지 몰라도 다리의 결박을 풀고 바닥에 등을 대고 기어가는 중이었다. 뭘 하려고? 나가려고? 나가기란 불가능했다. 여자의 알몸이 기묘하게 꿈틀거리자 지켜보는 남자는 마음이 불편했다. 여자의 움직임은 재갈 물린 입에서 나오는 끙끙 소리와 더불어 인간보다는 짐승에 더 가까웠다.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 남자는 방으로 들어가 여자의 비명을 무시하며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여자는 몸부림치며 꿈틀대기 시작했다. 남자가 몰인정원투로 내뱉었다. 그만해. 여자는 그만하지 않았다. 남자는 하마터면 여자를 때릴 뻔했지만
대신 억지로 몇 차례 심호흡을 하고 꽉 쥐었던 주먹을 풀었다. 시체에서는 멍이 쉽게 빠지지 않는다. 남자는 여자가 가능한 한 흠결이 없기를 바랐다. 마음 같아서는 이 순간을 미루고 싶었다. 이전에 처리한 여자의 경우 시신이 변형되기 직전에 낭만적인 촛불 만찬을 즐겼다. 좋았다. 하지만 그게 필수사항은 아니었다. 여자를 방 안에 그냥 둘 수도 있지만 자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유빛 완벽한 피부에 상처가 생길지도 모른다. 남자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았다. 남자는 여자를 작업장으로 밀치고 가 의자에 앉혔다. 여자는 버둥대다 왼발로 남자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왼발이 채여 아프진 않았지만 짜증이 났다. 남자는 탁자에 놓인 메스를 집어들고 날카로운 칼날을 여자의 왼쪽 가슴 젖꼭지 밑에 바로 갖다 댔다. 가만히 있어. 계속 움직이면 찌를 거야. 싸늘한 목소리였다. 여자는 바로 공포에 질려 몸을 축 늘어뜨렸다. 여자의 유순함에 남자는 흥분을 느꼈다. 달콤한 전이의 순간을 앞두고 있자니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이미 사랑에 빠지고 있었다. 남자는 미리 준비해둔 올가미를 탁자에서 조심스레 들어올렸다. 밧줄의 질감이 만족스러웠다. 이전에 흔히 쓰던 면 밧줄은 몸에 자국을 남겨서 마음에 들지 않았다. 마찰 때문에 완벽한 살갗에 상처가 났던 것이다. 이번에는 합성섬유로 된 다목적 밧줄을 쓰기로 했다. 질감이 부드럽고 산뜻했다. 여자도 이런 감촉을 좋아하지 않을까? 남자는 밧줄을 여자의 목에 감았다. 부드러운 밧줄이 목을 조여오자 여자가 다시 몸부림치기 시작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남자는 잡아당기며 매듭이 풀리는 단순한 올가미에 작은 변화를 주었다. 매듭 안에 가느다란 금속 막대기를 끼워 넣은 것이다. 이제 남자는 올가미가 목을 빡빡하게 조일 때까지 매듭을 쭉 밀었다. 더는 움직이지 않을 만큼 빡빡해질 때까지. 피부의 자국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하나만 남기고 싶었다. 이어 금속 막대기를 쥐고 시계 방향으로 돌렸다. 한 번 꼬고 두 번 꼬고 세 번 꽂아 올가미가 여자의 목을 더욱더 빡빡하게 조였다. 여자가 한층 더 거치게 몸부림치며 한 발로 탁자를 난폭하게 걷어찼다. 이러면 틀림없이 멍이 남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꼬고 이걸로 좋겠다. 여자가 힘이 빠져 맥없이 몸부림치자 남자의 생각은 올가미가 남긴 자국으로 옮겨갔다. 처음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제는 올가미의 흔적을 자신의 첫 선물로 두 사람의 하나됨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목걸이로 생각하기로 했다.
평범한 사람들은 손가락에 반지를 끼겠지. 그게 뭐라고. 요즘 이혼율이 이렇게 높은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여자의 꿈틀거림이 멈추자 남자는 흥분으로 몸을 떨었다. 정말이지 이제는 여자에게 작업을 시작해야 했다. 방부액을 더 빨리 집어넣을수록 여자의 몸은 더 신선할 터였다. 하지만 남자는 욕망이 지고 말았다. 먼저 재미를 좀 보기로 했다. (2016년 7월 14일) 목요일 버지니아주 데일시티. 어둠 속에서 조이 벤틀리는 비명이 목에 걸린 채 손가락으로 침대 시트를 움켜쥐며 일어나 앉았다. 몸이 돌돌 떨렸고 심장은 가슴 속에서 방망이질을 했다. 자신이 있는 곳이 방 안임을 깨닫자 손에 만져질 것 같은 안도감이 밀려들었다. 그냥 또 악몽일 뿐이야. 잠이 들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우편함에 갈색 봉투가 들어있으면 악몽은 늘 돌아왔으니까. 조이는 자신이 이토록 쉽게 조정당한다는 사실을, 이토록 약하다는 사실을 증오했다. 침대 옆 작은 탁자에 놓인 휴대전화를 집어들어 시간을 확인했다. 화면에서 밝은 빛이 쏟아져 나와 눈이 저절로 깜빡였다. 시야에서 점들이 춤추었다. 4시 21분. 연병알. 이른 시간이었지만 다시 잠을 청하기보다는 하루를 시작하기에 더 걸맞았다. 오늘은 커피 7잔이 필요할 터였다. 평소와 달리 5잔으로는 도저히 버텨내지 못하리라. 조이는 일어나서 몸에 엉킨 담요를 풀어냈다. 자면서 허리에 돌돌 말고 있었던 것이다. 전등을 켜고 눈을 깜빡였다. 창너머로 어두운 밤의 가리개를 아직 벗어던지지 못한 맞은편 건물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창문은 모두 캄캄했다. 조이는 이 거리에서 처음으로 깨어난 사람 중 하나였다. 달갑지 않은 업적이었다. 조이는 엉망이 된 침대와 바닥에 놓인 옷까지, 그리고 침대 옆 탁자에 흩어진 책들을 차례로 보았다. 머릿속도 바깥도 모두 혼돈 자체였다. 조이, 문 열어. 영원히 거기에 있을 수는 없어. 조이. 낄낄거리는 웃음소리, 욕망에 사로잡힌 남자의 목소리. 조이는 몸서리를 치고 고개를 저었다. 난 33살이야, 연병. 더는 어린애가 아니라고. 기억의 소나기에서 풀려나는 날은 대체 언제 올까? 어쩌면 아예 오지 않을지도. 과거는 을에 그렇듯 내면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도 조이 자신만은 모를 수 없었다. 조이가 조사한 이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 일 때문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변해버렸던가? 조이는 욕실로 터덜터덜 걸어가 셔츠와 속옷을 뒤쪽 바닥에 벗어던졌다.
호스에 쏟아지는 물이 머릿속을 말끔히 씻어내리고 마지막 남은 몇 가닥의 잠을 떨치게 해주었다. 샴푸통은 텅 비었다. 찌꺼기라도 쓰려고 통에 물을 부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이미 어제 써먹은 수법이었다. 그리고 사흘 전에도 샴푸가 필요하면 사는 수밖에 없다. 조이는 부드러운 물의 애무에 좀 더 몸을 맡겼다. 그리고 개운한 기분으로 샤워실을 나서며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샴푸를 쇼핑 목록에 넣을 것, 샴푸를 쇼핑 목록에 넣을 것. 바닥에 놓인 옷가지를 뒤적거렸지만 입고 싶은 옷이 눈에 띄지 않았다. 옷장을 열고 파란 버튼다운 셔츠와 검은 바지를 찾아내 입었다. 샴푸를 쇼핑 목록에 넣을 것. 고동색 머리를 급하게 빗어내렸다. 하지만 가장 엉망으로 엉킨 것만 풀고 바로 중단했다. 샴푸를 쇼핑 목록에 넣을 것. 주방으로 터덜터덜 걸어가 전등을 켰다. 눈길이 곧장 주방의 제왕 커피 머신에 감아졌다. 조이는 커피 머신 옆에 놓인 콜롬비아 커피가루 병을 집어들었다. 2011년 여름에 겪은 대재난 이후로 커피는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했다. 더 진하게 마시려고 머신에 원두를 2배로 넣었다. 아침 시동을 걸려면 독한 카페인 한 모금이 요긴했다. 필터 안에 작은 커피 연덕을 쌓은 후 약간 더 쌓았다. 이어 물을 붓고 머신을 켠 다음 커피가 포트로 똑똑 떨어지는 아름다운 광경을 지켜보았다. 생명수가 끓어오르기를 기다리는 사이 조이는 냉장고 문에 붙여놓은 쇼핑 목록 앞으로 가서 적힌 것을 들여다봤다. 뭔가 추가하고 싶은 물건이 있었는데 이윽고 조이는 화장지라고 썼다. 틀리기 어려운 추측이었다. 화장지야 늘 간당간당 했으니까. 다시 커피 머신 앞으로 가서 이가 나갔지만 그래도 제일 마음에 드는 하얀 머그컵에 커피를 부었다. 선반에는 쓰지 않은 머그컵들이 늘어서 있었지만 너무 작거나 너무 크거나 테두리가 너무 두껍거나 잡는 느낌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죄다 무시하고 쓰지 않았다. 조이는 커피를 홀짝이며 숨을 들이쉬었다. 머신 옆에 선 채로 그냥 커피를 마시면서 몸에 퍼지는 느낌을 즐기는 중이었다. 잔이 빌 때까지. 한 잔, 6잔이 남았다. 나무로 든 식탁에 갈색 봉투가 놓여 있었다. 회색 천 조각이 빠끔 박을 내다보았다. 조이는 전날 밤 봉투를 거기다 던져두었다. 관심 없음을 자신에게 증명이라고 하려는 듯이. 이제는 그게 아무 의미도 없는 척하며 이제 이른 아침에 어둠 속에서 보니 아무래도 어리석은 짓이다 싶었다. 봉투를 집어들고 책상에 있는 서재로 갔다. 가진 용기를 몽땅 끌어모아 책상 매매 서랍을 열었다. 거의 여는 일이 없는 서랍이다. 거기에는 비슷한 봉투가 작은 더미를 이루고 있었다.
조이는 최근에 받은 봉투가 구겨지는데도 개의치 않고 더미에 봉투를 밀어 넣은 후 서랍을 거치게 닫았다.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부엌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약간은 더 가벼워졌다. 악몽의 소나기에서 점차 풀려나면서 조이는 강렬한 허기를 느꼈다. 일찍 일어나는 데에는 좋은 점이 있다. 시간이 남아서 아침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 달걀 2알을 프라이팬에 깨서 지글지글 부치고 토스터에 빵 한쪽을 넣었다. 접시에 크림치즈 한 덩어리쯤 얹는다고 뭐라 할 사람은 없겠지. 조이는 내내 미소를 지으며 달걀을 프라이팬에서 접시로 옮겼다. 노른자가 둘 다 터지지 않았다. 조이 벤틀리 1승. 삼각형으로 자른 토스트 한쪽을 둥글고 샛노란 노른자에 찍어 한 입 베어 물었다. 탁월해. 간단한 달걀 토스트가 어쩜 이렇게 맛일 수가 있담? 그리고 이 아침 식사는 커피와 천생연분이지. 조이는 커피를 한 잔 더 따랐다. 2잔. 다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았다. 5시 반. 출근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다. 하지만 서랍 속에 빌어먹을 봉투가 도사리고 있는 이 조용한 아파트에 계속 머물러 있자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내가 이 문을 부수게 만들면 넌 후회할 거야, 조이. 지옥에나 떨어져 버려. 가서 서류 작업이나 좀 하면 되겠지. 맹코소 차장이 좋아하겠군. 조이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체리색 포드 피에스타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고 테일러 스위프트에 레드를 튼 후 올토일이 나올 때까지 빨리 감기를 했다. 스위프트의 목소리와 기타 연주가 좁은 차 안을 가득 채우며 너덜너덜한 신경을 달래주었다. 스위프트라면 어떤 상황에서든 기분을 띄워준다. 믿어도 좋다. 데일시티의 거리는 거의 텅 비어 있었다.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고 검푸른 빛이 곧 다가올 해돋이를 알렸다. 조이는 침묵을 즐기며 데일대로를 달렸다. 이제부터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날까봐 세상을 독차지한 기분이었다. 오로지 조이와 앞으로 끼어들어 속도를 늦추게 만든 재수없는 트럭 운전수 자식뿐이었다. 스위프트의 노래는 이제 조이가 맹렬히 경적을 울리며 바깥 공기에 홍수처럼 토해내는 욕설과 뒤섞였다. 트럭 운전수는 속도를 높였다. 스위프트가 22로 넘어갈 때 조이는 95번 고속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향했다. 가속 페달을 밟아 속도를 즐겼다. 음악 소리를 높이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경쾌한 비트에 맞춰 고개를 살짝살짝 흔들었다. 사무실에 도착하면 3잔째 커피를 마셔야지. 커피 3잔으로 점심까지는 버틸 수 있을 거야. 차는 플로로드로 접어들었다. 퀀티코행 도로 표지판이 길을 안내했다. 조이는 몇 대 안 되는 차 말고는 거의 텅 빈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입구까지 짧은 거리를 걸어가 신분증을 보여주고 2층을 올라가 자신의 사무실에 이르렀다. 층 전체에 내려앉은 적막이 왠지 불안하게 느껴졌다. FBI 행동봉사팀 사무실은 한낮에도 시끄러운 장소라고는 할 수 없지만 평소에는 요원들이 복도에서 잡담을 나누거나 이따금 쟁걸음으로 조이의 사무실 문 앞을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곤 했다. 하지만 오늘은 윙윙대는 에어컨 소리를 제외하면 묵직한 고요만이 깔려 있었다. 조이는 컴퓨터 앞에 앉아 맨코소가 도착하자마자 틀림없이 요구할 주간 보고서를 작성하겠노라 각오를 다졌다. 월요일마다 이전 주의 업무를 요약한 주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조이는 의뢰 월요일은커녕 금요일에 제출했는데 그동안 맨코소는 조이를 보스턴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협박하곤 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를 것이다. 이번만은 겨우 사흘밖에 안 늦은 목요일에 보고서를 제출해 다음 주까지는 이 관료지의 고문에서 해방되고 말 것이다. 조이는 미소를 띠고 타자를 치기 시작했다. 책상 전화가 울려서 조이는 화들짝 놀라 깨어났다. 아직 얼떨떨한 채로 모니터를 응시했다. 2016년 7월 4일부터 8일까지 주간 보고서라는 글자만 덩그러니 적혀있을 뿐 아무런 내용도 없었다. 분명 서두를 어떻게 될까 고민하다 잠이 든 모양이었다. 모니터 오른쪽 아래에 뜬 시간은 오전 9시 12분이었다. 이른 시작 좋아하네. 조이는 전화를 받고 욱신거리는 목 근육을 풀려고 고개를 돌렸다. 행동본서팀 벤틀리입니다. 조이, 좋은 아침. 내 사무실에 좀 들려줄 수 있겠어? 자네가 봐줬으면 하는 게 있는데. 맨코소였다. 물론이죠. 바로 갈게요. 차장의 사무실은 복도를 따라가 문 4개를 지나면 있었다. 문에 달린 노스 명판에는 차장 크리스티 맨코소라고 적혀 있었다. 조이가 노크를 하자 즉시 들어오라는 차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이는 책상 맞은편 손님용 의자에 앉았다. 맨코소는 의자를 뒤로 돌린 채 앉아 있었다. 뒤쪽 벽에 붙여놓은 수족관을 들여다보느라 여념이 없었다. 맨코소는 흔치 않은 강렬한 인상을 풍기는 여자였다. 세월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부드러운 한갈색 피부에 은백색 가닥들이 뒤섞인 검은 머리는 뒤로 넘겼다. 맨코소가 고개를 옆으로 돌리자 입술의 애교점이 곧장 조이를 향했다. 조이는 차장을 매혹시킨 것을 보았다. 수족관 내부 장식은 맨코소의 변덕에 따라 자주 바뀌었다. 지금은 울창한 숲을 흉내내 꾸며놓은 수종식물들이 물빛을 녹색과 터키옥 색깔로 물들이고 있었다. 노란색, 오렌지색, 그리고 보라색 물고기들이 떼지어 한가로이 헤엄쳐 다녔다. 조이가 물었다. 물고기가 뭐 어떻게 됐어요? 벨린다가 오늘 우울한가 봐.
잠시 후 맹쿠소가 씹어뱉듯 덧붙였다. 아무래도 티모시가 레베카랑 제스민이랑 어울려 다녀서 속상한 것 같아. 조이가 넘겨짚어 말했다. 어쩌면 티모시는 그냥 좀 시간이 필요한지 몰라요. 티모시는 나쁜 놈이야. 맞아요. 그런데 저를 부르신 이유가? 맹쿠소는 의자를 돌려 조이를 마주보았다. 라이언을 고딘 알지? 분석가 말이야. 딴 사람들이 자기 음식을 훔쳐먹는다고 늘 투덜대는 남자죠. 고속도로 연쇄살인 담당 프로젝트 소속이야. 조이는 그게 뭔지 떠올리려고 잠시 머릿속을 뒤었다. 지난 10년 사이 여성 시신이 주간 고속도로에 버려지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 FBI 분석가들은 이 사건에서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피해자들은 대체로 창녀나 마약 중독자들이었고 용의자들은 주로 장거리 트럭 운전수들이었다. FBI는 특정한 패턴들을 찾고 용의자들이 여기 들어맞는지 판단하려고 고속도로 연쇄살인 담당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FBI 감력 범죄 데이터베이스인 BICAP에서 비롯된 범죄들을 검색해서 용의자들의 시간대별 행적과 대조하는 방식이었다. 조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했다. 그렇군요. 라이언홀이 패턴을 발견했대. 이에 부합하는 용의자들을 찾아냈고 말이야. 조이가 말했다. 그거 다행이네요. 그런데 제가 뭘 해야... 용의자가 트럭 운전수 217명이야. 아... 서랍을 열어 두꺼운 폴더를 꺼낸 맹쿠소가 그걸로 책상을 콱 내리쳤다. 조이가 물었다. 이들이 용의자인가요? 맹쿠소가 말했다. 아, 아니야. 이건 경찰이 부서별로 관리하는 범죄 파일들이야. 맹쿠소는 폴더 2개를 더 꺼내 차곡차곡 쌓더니 말했다. 이게 용의자들이야. 조이가 물었다. 제가 그걸 추려내야 하나요? 그래, 부탁해. 다음 주말까지 용의자 10명을 추려주면 아주 좋겠어. 맹코소가 웃음을 지었다. 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속에서 짜릿함이 용솟음쳤다. 행동본소팀에 들어온 이후 3시간 프로파일링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기는 처음이었다. 217명의 용의자 가운데 10명을 추려내는 일은 한 달을 준다고 해도 쉽지 않을 터였다. 그걸 일주일 안에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 이건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이다. 아, 그리고 주간보고서는 준비됐어? 이렇게 묻는 맹코스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이미 마감이 지난... 조이가 대꾸했다. 거의 다 됐어요. 몇 줄만 더 보태면 돼요. 점심때까지 나한테 보내. 조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다. 폴더 3개를 집어들고 맹코서의 사무실을 나왔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이미 맨이 폴더를 펼쳤다. 첫 장에 있는 서류는 미주리의 70번 고속도로변 도랑에서 발견된 19살 여성의 시신을 묘사해둔 범죄 보고서였다.
여자는 벌거벗었고 몸 여기저기에 멍이 들어 있었으며 목에 입자국이 나 있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려던 조이는 웬 남자를 들이받고 말았다. 폴더의 배를 가격당해 깜짝 놀란 남자는 헉 소리를 냈다. 큰 키와 떡 벌어진 어깨에 칠흑 같은 검은 머리카락을 갈기처럼 기른 남자였다. 검고 짙은 눈썹 밑에는 깊은 갈색 눈동자가 숨어 있었다. 축구 장학생이랍시고 으스대고 다니는 남대생이 더 나이가 들면 딱 이렇게 되지 않을까? 남자는 배에 손바닥을 갖다 대고 얼굴에 반쯤 미소를 떠올렸다. 조이는 이 남자한테서 냅다 짜증이 났다. 마치 방금 부딪힌 일이 남자의 잘못이라도 되는 양. 조이는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폴더를 집어들며 말했다. 미안해요. 괜찮아요. 남자는 이렇게 대꾸하고 조이를 도우려고 쪼그려 앉았다. 조이는 남자가 건드릴 틈을 주지 않고 바닥에서 마지막 폴더를 낚아채며 말했다. 됐어요. 고마워요. 그렇군요. 남자는 일어나면서 활짝 웃더니 자기소개를 했다. 우리 초면인 것 같군요. 전 테이텀 그레이라고 합니다. 조이는 폴더들을 제대로 잡는데 정신이 팔려 건성으로 대꾸했다. 그렇군요. 테이텀이 물었다. 이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걸 알려면 한 단계 높은 기밀문서 열람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조이는 대답했다. 조이예요. 조이 벤틀리. 테이텀은 조이를 얼핏 보았다.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은 모난 코와 이름이 뭐냐고 물은 순간 짜증스럽게 콧잔등에 잡힌 주름뿐이었다. 하지만 조이가 고개를 들고 똑바로 쳐다본 순간 테이텀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날 뻔했다. 조이의 눈동자는 맑은 옥색이고 강렬했다. 테이텀은 조이가 자기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마치 서점의 서가를 훑어보듯 자신을 스캔해 속내를 콕 찝어낼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코와 눈을 같이 보며 맹수 같은 느낌을 풍겼지만 달콤하고 섬세한 인매가 이런 인상을 누그러뜨렸다. 머리카락은 어깨 바로 위에서 잘랐고 방금 전에 부딪히는 바람에 몇 가닥은 얼굴에 붙어 있었다. 조이는 무심한 태도로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고 눈에 들러붙은 성가신 머리카락을 걷어낸 다음 옅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만나서 반가웠어요, 테이텀. 조이는 이렇게 말하고 뒤돌아 자리를 떠나려 했다. 테이텀이 말했다. 잠깐만요.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차장님.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았다. 맨코저 차장님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조이는 복도 저쪽을 보며 대답했다. 문 3개 지나서요. 테이텀이 물었다. 행동 봉서팁 소속이신가요? 전 자문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조이의 목소리에서는 왠지 방어적인 기색이 느껴졌다. 조이는 마치 헐뜯는 말이라도 기대하듯 눈을 가늘게 떴다. 테이텀은 조이간에 누군가에게 들은 말을 떠올리고는 말했다. 아, 맞아요. 보스턴에서 온 심리학자시군요.
조이가 대꾸했다. 예, 맞아요. 그쪽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온 요원이시군요. 테이텀이 놀라서 대꾸했다. 맞습니다. 저 아세요? 조이가 말했다. 어제 메일을 받았어요. 부디 테이텀 그레이 요원을 환영해주세요. 로스앤젤레스 지국 현장 사무소에서 우리한테 파견됐고 기타 등등 어쩌고 저쩌고. 테이텀이 웃음 지으며 대답했다. 아, 그렇군요. 또 봐요, 조이. 이 여자는 확실히 대하기 편한 상대가 아니었다. 조이는 무거워 보이는 폴더들을 들고 성큼성큼 걸어갔다. 테이텀은 잠시 넋을 놓고 조이의 뒷모습을 응시했다. 그 후 자신이 복도에 서서 멀어져가는 여자의 엉덩이를 바라보고 있음을 깨달았다. 재빨리 몸을 돌려 맨코소 차장의 사무실로 가 문을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테이텀은 문을 열었다. 방 뒤편에 거대한 수족관을 액자처럼 두른 채 새 상사의 맨코소가 책상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테이텀은 새 차장에 관해 조사를 좀 해보았다. 보스턴 지국이 남아있는 맨코소의 기록은 퍽 인상적이었다.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납치 사건의 전담팀을 지휘했고 이후 행동 봉사팀 차장으로 승진했다. 이 일로 불만이 터져 나왔다. 과장은 원래 팀원을 승진시키고 싶어 했으나 사부 명령에 따라 맨코소를 임명할 수밖에 없었고 맨코소는 즉각 예처리 방식을 바꾸고 업무를 재배치하기 시작했다. 더 나쁜 것은 맨코소가 민간인 하나를 자문으로 데려왔다는 점이다. 테이텀이 말했다. 맨코소 차장님이시죠? 저는 테이텀 그레이입니다. 맨코소는 자기 앞에 의자를 가리키며 대꾸했다. 들어와 앉아. 테이텀은 문을 닫고 자리에 앉았다. 저도 모르게 차장의 입술 위에 난 애교점에 자꾸 시선이 이끌렸다. 맨코소가 책상에 놓인 폴더를 펼치면서 운을 뗐다. 그러니까 특수요원 테이텀 그레이. 로스앤젤레스 지국에서 오셨군. 테이텀이 웃음 지으며 말했다. 맞습니다. 1년에 걸친 아동 성도착자 조직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최근 승진했고 그런데 성공적인 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투가 어쩐지 별로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아니 거의 실패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테이텀은 내심 못마땅했다.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랬나? 자네 차장 생각은 딱히 그렇지 않던데. 또 내가 알기로는 내부 감사가 있을지 모른다고. 맨코소는 페이지를 한 장 넘겨 뭔가를 읽는 신용을 했지만 테이텀은 이미 맨코소가 관련 내용을 잘 알고 있으리라 짐작했다. 뱃속에 생겨난 조그만 분노의 덩어리가 점차 커지는 듯 했다. 맨코소가 폴더를 내려놓고 말했다. 우리 톡 까놓고 말해보지. 자네가 승진한 이유는 여기 대중의 관심이 높은 사건이었기 때문이야. 뭐 남일 같진 않으시겠죠. 맨코소는 팽팽히 긴장했다. 장하다 테이텀. 5분도 안 됐는데 이미 상사가 널 싫어하게 만들다니. 맨코소가 냉랭한 새소리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래서야 진짜 승진이라고 할 수 없지. 행동 분석팀 책상에 앉아서 범죄 현장 사진이나 들여다보는 거 말이야. 테이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맹코소가 옳았다. 사실 문을 닫아 걸고 작당을 한 작자들이 테이텀에게 승진했다고 말했을 때 의미하는 바가 이거였다. 맹코소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자네는 내게 배정됐지. 왜냐하면 높으신 분들이 나 같은 신임 차장을 가지고 놀면 재미있을 테니까. 테이텀은 어깨를 으쓱했다. 원래 윗분들 정치 노름에는 별 흥미가 없던 터라 맹코소가 서열이 어디쯤 서 있는가 하는 건 전혀 알 바 아니었다. 맹코소가 말했다. 자네가 책상 뒤에 앉아서 범죄 현장을 구경만 하도록 놔둘 생각은 없어. 인력 낭비, 시간 낭비일 테니까. 테이텀은 이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짐작이 가지 않아서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다. 맹코소는 다른 폴더를 테이텀 쪽으로 밀었다. 테이텀은 허리를 숙여 폴더를 집어들고 펼쳤다. 맨 처음 사진에는 개울을 가로지르는 나무다리에 서 있는 여자가 찍혀 있었다. 텅 빈 눈에 피부가 기묘하게 창백해서 이상해 보였다. 맹코소가 말했다. 모니카 실바란 여자야. 시카고 출신 창녀지. 일주일 전 험볼트 공원에서 시체로 발견됐어. 자네도 봐서 알겠지만 마치 물을 들여다보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 죽었나요? 테이텀이 물으며 얼굴이 찌푸리고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여자는 멀쩡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어떻게... 맹코소가 대답했다. 방부 처리됐어. 검시관 말에 따르면 시신이 발견된 시점은 죽은 지 5일에서 7일 지났을 때야. 포주 말로는 그로부터 2주 전에 실종됐고 이런 식으로 발견된 희생자로는 두 번째야. 시신들이 공공장소에 남겨져 있었고 당시 취하고 있던 자세 때문에 유독 사람들이 관심을 끌었어. 시카고 경찰은 살인범을 찾으라는 압박을 잔뜩 받고 있지. 우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 정도로 말이야. 시카고 지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시카고의 현장 요원들은 지금 손이 없대. 라틴킹스의 대규모 체포작전을 앞두고 있거든. 테이텀이 고개를 끄덕였다. 라틴킹스는 미국 전역에 손을 뻗친 대형 길거리 폭력 조직이었다. 라틴킹스의 우두머리들은 시카고에 있었다. 시카고 지국이 이 살인범을 잡는 데 관심이 없지는 않았지만 다른 데 자원을 배정하는 편이 더 낫겠다고 생각한 거지. 테이텀의 개소리 해돋기는 이 문장을 저 위에 있는 누군가가 이 일에서 발을 빼기로 결정했다. 그 작자들은 미친 듯이 분노하고 있다로 풀었다. 테이텀은 한숨을 쉬고 맹코스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제가 어떻게 하길 바라십니까? 내일 거기로 가봐. 수사 책임자랑 대화해보고 수사가 정확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서 나한테 보고해. 그런 다음 일을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하지. 제가 시카고 지국에도 보고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건 나한테 맡겨두는 편이 좋을 거야. 테이텀이 말했다.
좋습니다. 발끝으로 추는 그런 정치적 왈츠를 더 능력 있는 누군가가 맡아준다면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다. 이 임무를 맡으면 시카고에서 일주일을 보내야겠지만 상관없었다. 시카고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그레이 요원, FBI는 거기 자문을 하러 가는 거야. 자네가 사건을 두고 이래라 저래라 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책임자 행세를 한다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않도록 해. 우린 경찰이 앞으로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중이니까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알아듣겠나? 테이텀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차장님. 더 할 말 있나? 테이텀은 없습니다 하고는 일어선 후에 덧붙였다. 물고기가 예쁘네요. 그렇지? 하나 갖고 싶나? 테이텀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맹쿠소를 보았다. 저한테 물고기를 주시게요? 자네 새 집에 갖다 놓게 한 마리쯤은 줄 수 있어. 맹쿠소가 수족관을 보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하지만 미리 말해두는데 나쁜 놈이야. 조이는 생각을 저 멀리 보낸 채 자기네 아파트 문을 기계적으로 열었다. 머릿속으로는 범죄 현장 데이터를 샅샅이 훑는 중이었다. 온종일 맹코소가 준 8건의 사건 파일을 읽고 또 읽었다. 용의자 정보가 담긴 폴더 2개는 아직 건드리지도 않았다. 조이는 자신의 일처리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마디로 더 열심히 일해야 했다. 하지만 거슬리는 뭔가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었다. 몇 가지 상세한 부분들이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조이는 문제를 찾아내려고 증거들을 하나하나 따져봤다. 이 사건이 집으로 오는 내내 조이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바람에 하마터면 95번 고속도로 출구를 놓칠 뻔했다. 머릿속이 끊임없이 윙윙 울렸다. 아무래도 오늘 밤 잠들기는 글렀지 싶었다. 안으로 발을 들여놓자마자 부엌에서 들리는 소리에 조이는 즉시 긴장했다. 조이 언니야? 들려온 목소리에 긴장이 풀린 조이는 문간의 숄더백을 떨구고 동생을 불렀다. 안드레아 왔어? 동생의 싱글싱글 우는 얼굴이 주방 문간에서 나왔다. 안드레아가 말했다. 안녕? 배고파? 돌아가시겠어. 파스타 만들었어. 이탈리아 음식이 당기던 중이었으면 좋겠는데. 안드레아는 이 말을 남기고 도로 주방으로 사라졌다. 조이는 뭔가 재미있는 말을 하고 싶었다. 자신이 먹고 싶은 종류의 이탈리아 음식 이야기로 위트 넘치게 받아넘기고 싶었다. 당연하지. 몸이 섹시한 이탈리아 남자라면. 하지만 자신의 머릿속에서조차 전혀 재미있게 들리지 않았다. 조이가 하는 농담이 대부분 그렇듯 이건 조이의 머릿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죽었다. 위트란 다른 사람들한테나 떠오르고 혹시나 조이한테 떠오른다면 보통 3시간은 지난 다음이었다. 마침내 조이가 말했다. 그래, 파스타 좋네.
안드레아가 기분 좋게 대꾸했다. 아주 좋지. 부엌으로 들어간 조이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이런 세상에 깜짝이야. 보기 싫은 정사각형 식탁을 감춰주는 체크무늬 식탁보 위에 접시가 2개 놓여 있었다. 접시에는 노르스름한 스파게티 1인분이 담겨 있고 녹색 바질잎이 한 겹 깔렸다. 군침 도는 파스타 맨 위에는 마늘이 점점이 찍힌 연갈색 껍질이 붙은 작은 연어 한 쪽이 놓여 있었다. 조이가 기운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난 이런 마법 같은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없긴 왜 없어. 자, 얼른 먹자. 맥주도 2병 사왔어. 조이는 의자에 앉아 연어를 한 입 먹었다. 껍질은 종이처럼 얇고 바삭했으며 살코기는 말 그대로 입안에서 살살 녹았다. 조이는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었다. 오늘 하루 처음으로 머릿속이 텅 비는 순간이었다. 조이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순수한 육체적 즐거움을 만끽했다. 안드레아는 자기 앞에 물방울이 송송 맺힌 맥주 한 잔을 놓았다. 레몬 한 쪽을 동동 띄어서. 조이가 말했다. 음식점에서 사 먹는 거랑 똑같아. 칭찬으로 드릴게. 안드레아가 언니에게 웃어 보이고 스파게티를 포크로 칭칭 감으며 물었다. 그래, 직장에선 어땠어? 8명의 죽은 여자애가 조이의 머릿속으로 밀려들었다. 조이의 얼굴을 살피며 안드레아가 물었다. 그렇게 끔찍했어? 조이가 재빨리 대꾸했다. 아니야. 정말 아주 좋았어. 아주 흥미로웠어. 그냥 강렬했다고나 할까? 조이는 스파게티 3가닥을 포크에 휘감았다. 위에 바질잎을 얹고 연어 한 쪽을 잘라낸 다음 공들인 잡품을 한 입에 털어넣었다. 그냥 살인사건들을 좀 살펴보는 중이야. 몇 개의 주에서 여성 8명이 도랑에 벌어졌는데 우린 이 사건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다들 입자국이 있어. 8명 모두 성기에 강간을 당했고 그중 4명은 항문에도 당했어. 둘은 치아가 몇 개 없었어. 그렇지만 이상한 점은 조이는 하던 말을 멈췄다. 안드레아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포크를 접시에 내려놓았다. 조이가 물었다. 괜찮아? 그러니까 직장에선 어땠어? 하고 물었을 때 난 상사가 지랄을 했다거나 프린터가 고장났다든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될 줄 알았어. 항문 강간이니 사라진 치아니 하는 이야기를 들을 줄은 몰랐지. 조이가 말했다. 미안해. 난 그냥 하루 종일 사건들을 들여다보느라 미처 생각을. 조이는 자신을 저주했다. 안드레아에게 일 얘기를 하지 않도록 늘 주의했는데 동생이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기를 원하진 않았다. 다시는. 안드레아가 식탁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다. 난 그냥 언니가 어떻게 매일 그런 걸 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 가뜩이나 메이너드에서 겪은 일을 생각해보면 말이야. 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자기는 이런 식으로 극복한다고 말하면 수월할 것이다.
난 이렇게 함으로써 메이너드에서 일어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거야. 이런 드라마 대사 같은 말. 하지만 그러면 거짓말이 된다. 조이는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했다. 그리고 잘했다. 조이는 지난 일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난 악몽을 극복했다고 믿고 싶었다. 이 이야기는 아예 하지 않는 편이 낫겠지. 동생을 내 인생 어두운 구석에서 보호해야 해. 늘 그래왔듯이. 오래전 그날 밤 그랬듯이. 걱정 마 레이레이. 저 남자는 우리 해치지 못해. 안드레아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괜찮아. 내 말은 이건 언니 일이잖아. 조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이런 이야기를 꺼내서 미안해, 레이레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안드레아가 한쪽 눈썹을 치켜올리며 말했다. 그렇게 부르는 거 오랜만에 듣네? 조이가 소심하게 씩 웃고는 말했다. 네가 만들어준 저녁 때문에 내가 좀 감상에 빠졌나 봐. 안드레아가 콧방귀를 뀌고는 접시를 물리며 대답했다. 그렇다고 쳐. 나머지는 좀 더 따먹어야겠다. 언니가 집에 오기 전에 연어로 배를 빵빵하게 채웠거든. 조이가 한 입 더 베어물며 대꾸했다. 그래. 한데 이건 레몬으로 간을 한 거야? 안드레아가 일어서며 말했다. 살짝만. 조이가 기분 좋게 말했다. 레몬 맛이 나. 훨씬 좋네. 내 생각엔. 퍼즐 조각이 갑자기 딱 하고 제자리에 맞춰졌다. 모든 시신은 나체로 발견되었고 옷은 근처에 버려졌지만 세 건에서는 속옷과 신발이 사라지고 없었다. 수사 보고서에는 나와있지 않은 사실이었다. 보고서에는 발견된 증거만 기록되었다. 설명되지 않은 것들은 전혀 언급이 없었다. 사라진 속옷과 신발은 살인범이 전리품으로 챙겨갔다. 하지만 다른 5건의 경우 범인은 아무런 전리품도 챙겨가지 않았다. 서로 다른 두 서명. 요컨대 살인범은 하나가 아니라 둘일 수도 있었다. 안드레아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은 거지? 왜 그렇게 접시만 멍하니 보고 있어? 조이가 대답했다. 방금 알아낸 게 있어. 그래? 그게 뭔데? 조이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그냥 일 이야기야. (2016년 7월 15일) 금요일 버지니아주 데이시티. 테이텀은 요란하게 울리는 쿵 소리에 화들짝 놀라 깨어났다. 착각하고 눈에 초점이 맞은 순간 10c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위협적인 두 눈이 테이텀의 얼굴을 노려보고 있었다. 총집에 든 골로 권총을 꺼내려고 손을 재빨리 아래로 내렸지만 소곶바람이라 손에 닿는 권총은 없었다. 반사신경이 깨어난과 동시에 테이텀은 몸을 뒤로 빼 공격자에게서 멀어졌다. 바닥으로 굴러떨어진 테이텀은 몸을 숨길 곳을 찾아 주변을 더듬었다.
가슴이 마구 벌렁대는 가운데 바닥을 박차고 일어났을 때 공격자는 이미 시야에서 사라진 후였다. 테이텀은 전등을 켜고 눈을 깜빡였다. 못생긴 오렌지색 숫고양이가 업신여기는 표정으로 테이텀을 빤히 보고 있었다. 테이텀은 고함을 쳤다. 프레클, 이 망할 자식. 침대에 올라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 프레클은 따분함이 묻어나는 얼굴로 눈을 깜빡이고 하품을 했다. 테이텀은 프레클의 원수인 물총을 찾았지만 아무데도 보이지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테이텀이 집에 없을 때 고양이가 그 물건을 부숴버린 게 틀림없었다. 전에 이미 세 개를 부셔버렸듯이. 또다시 쿵쿵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문을 노크하고 있었다. 테이텀을 잠에서 깨운 것은 소시오패스 고양이가 아니라 노크 소리였다. 반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침대 옆 작은 탁자에 놓인 글록을 옮겨진 채 문 앞으로 다가갔다. 데일시티의 새 아파트에는 이제 익숙해졌지만 잠이 덜 깨서 몸이 민첩하지 못했고 어둠 속에서 복도가 거의 낯선 것처럼 느껴졌다. 여기가 훨씬 더 넓고 동네도 좋건만 전에 살던 로스앤젤레스의 아파트가 그리웠다. 테이텀이 물었다. 누구세요? 날카롭고 사무적인 목소리가 선포하듯 대꾸했다. 경찰입니다. 테이텀은 벽에 몸을 바짝 붙이고 쭉 편 후 문을 잠금 장치를 풀었다. 그러고는 문을 살짝 열어서 바깥을 엿보았다. 문 밖에는 제복 경찰과 옆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는 노인이 서 있었다. 테이텀은 한숨을 푹 쉬고는 옆에 있는 작은 탁자에 글록을 내려놓은 후 문을 열었다. 경관은 옆에서 오락가락하는 표정을 지은 잿빛 머리칼 노인을 응시하며 물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 남자분 아십니까? 테이텀이 한숨을 쉬고는 말했다. 네, 저희 할아버지세요. 이름은 마빈이고요. 경찰이 말했다. 로근파크를 헤매고 계시는 이분을 발견했습니다. 마빈이 가냘픈 목소리로 물었다. 몰리는 어디 있어? 경관이 말했다. 계속 그분을 찾고 계세요. 테이텀이 말했다. 몰리는 저희 할머니세요. 돌아가셨어요.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적응이 덜 돼서 그러시나 봐요.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경관이 위로의 말을 하고는 덧붙였다. 젊은 남자 몇 명이 할아버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저희를 보더니 튀더군요. 아마 강도질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테이텀이 말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경관님. 경관은 탁자에 놓인 글록을 보았다. FBI 요원입니다. 테이텀은 헛기침을 한 후 덧붙였다. 배지는 침실에 있으니 원하시면. 경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밖에 돌아다니시지 못하게 해야겠어요. 선생님, 새벽 2시에 바깥을 돌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위험하니까요. 맞아요, 경관님. 감사합니다. 들으셨죠, 할아버지? 마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몰리는 자나? 안녕히 주무십시오, 선생님. 테이텀은 인사를 남기고 떠나는 경찰을 보며 문을 닫았다. 테이텀과 마비는 경찰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았다. 이런 망할, 할아버지, 된장 도대체 뭐예요? 경관이 말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멀어지자 테이텀은 분노를 터뜨렸다. 마비는 몸을 쭉 뻗으며 얼굴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우고 말했다. 흥, 나한테 뭘 바라는 거냐? 난 젊은 녀석들처럼 빨리 뛰지 못해. 내가 마약을 사다가 체포됐다는 전화라도 받으면 좋았겠냐? 테이텀이 말했다. 할아버지가 아예 마약을 사지 않으면 좋았겠죠. 어쨌거나 망할 놈의 마약은 뭐하러 사셨어요? 나이는 87이나 드시고선. 마비는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가며 대꾸했다. 내가 하려고 산 거 아니다. 제나 주려고 그랬지. 제나가 누구죠? 내가 아는 여자다, 테이텀. 어디서 만나셨는데요? 빙고 게임에서. 테이텀이 눈을 감고 거칠게 숨을 들이쉬며 물었다. 제나는 몇 살인데요? 마빈이 부엌에서 소리쳤다. 82살. 하지만 아주 정정해. 아무렴 그러시겠죠. 테이텀이 중얼거리고는 마빈을 따라가며 덧붙였다. 제나라는 분이 82살이면 그분 역시 코카인을 하면 안 돼요. 마빈이 대꾸했다. 테이텀, 우리 나이에는 하고 싶은 건 다 해도 된단다. 난 차나 한잔 하련다. 너도 마실래? 전 도로 잠이나 잘래요. 마빈이 말했다. 어차피 두어 시간 후면 비행기를 타야 하잖니. 있잖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없는 동안 체포당할 짓 좀 하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프레크를 봐주셔야 하니까요. 어림없다. 겨우 며칠이에요. 어디 보호소에 맡기지 그러냐? 아니면 또 모르지 고속도로에 버리든가. 마빈이 건네던 머그잔을 받아들며 테이텀이 투덜거렸다. 할아버지를 보호소에 데려가는 수가 있어요? 차를 한 모금 홀짝이고 테이텀이 말을 이었다. 있잖아요. 페이클 반만 굶기지 마시고 집을 망가뜨리지만 않게 해주세요. 이제 막 이사 왔잖아요.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먹지 않게 해주시고요. 무슨 물고기? 거실 어항에 있는 거요. 그리고 수족관 좀 사오세요. 돈은 두고 갈게요. 우리 집에 물고기가 있어? 그래요. 이름은 티모시인데 나쁜 놈이래요. 할아버지랑 아주 잘 어울리겠죠. 그냥 프레클이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 짐승은 날 싫어해. 테이텀이 말했다. 걘 누구나 다 싫어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신발 던지는 것을 그만두시면 그놈이 더 이상 날 덮치지 않으면 나도 신발 던지는 짓을 그만둘지도 모르지. 어슬렁거리며 부엌으로 돌아온 프레클이 마빈을 노려보며 위협적으로 하악거렸다. 테이텀이 고양이에게 쏘아붙였다. 그만 좀 해. 내가 없는 동안 둘이 착하게 지내야 해. 고양이와 노인은 둘 다 눈을 휘둥그레 뜨고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테이텀을 보았다. 테이텀이 한숨을 쉬고는 말했다.
그리고 망할 물고기 밥 좀 주세요. 시카고 경찰국의 세뮤얼 마르티네스 경위를 처음 보았을 때 테이텀은 콧수염에 바로 빠져들었다. 악수를 나누며 머릿속으로는 이 콧수염이 자기 얼굴에 있으면 어때 보일까 하고 생각했다. 잘 손질되고 두툼한 톰 셀렉 스타일의 콧수염은 마르티네스의 인매에 중요한 인물 같은 분위기를 입혔다. 그리고 마르티네스의 눈을 에워싼 태가 굵은 안경은 이 경위가 하는 말의 심각성을 더욱 강조해 주었다. 테이텀은 자기가 똑같은 방식으로 얼굴을 꾸미려고 했다간 학생들하고 동침하는 변태 문학 교사처럼 보일 거라고 생각했다. 어떤 콧수염은 남들 얼굴에 있어야 했다. 현재까지 테이텀은 자기 얼굴에 어울리는 콧수염을 찾아내는 데 실패했다. 경희가 말했다. 그레이오원님 와줘서 기쁘군요. 두 남자는 시카고 경찰국 입구에 서 있었다. 여기 수사본부는 경찰 및 민간인들로 북적거렸고 몇 사람의 대화가 한데 합쳐져 흐릿한 윙윙 소리를 냈다. 마르티네스의 목소리는 왁자지껄한 소음을 가볍게 꿰뚫었다. 군더더기가 없고 자로 잰 듯한 말투였다. 이쪽으로 오시죠. 두 남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두 층을 올라가 복도를 걸어 회의실로 보이는 방으로 들어갔다. 6명쯤 되는 사람들이 중앙의 흰 탁자를 빙 둘러싸고 앉아 있었다. 다양한 사진들이 붙어 있고 시간표가 그려진 화이트보드들이 벽에 걸려 있었다. 테이텀의 왼쪽 벽에는 대형 시카고 지도가 붙어 있었고 두 지점에 빨간 원이 그려져 있었다. 마르티네스가 설명했다. 여긴 목 조르는 장의사 사건을 조사하는 상황실입니다. 들어오시죠. 테이텀이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다. 목 조르는 장의사라고요? 마르티네스가 대꾸했다. 신문에서 범인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 한 기자가 지어낸 별명이 유행을 탔죠. 테이텀이 웅얼거렸다. 정말 기발한 별명이네요. 마르티네스는 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테이텀을 소개했다. 5명은 형사였다. 6째는 머리가 곱슬곱슬하고 검버섯이 잔뜩 피어난 늑수그리한 남자인데 루벤 번스틴 박사라고 했다. 마르티네스가 말했다. 번스틴 박사님은 사흘 전에 전담반에 합류했는데 직후에 우린 두 번째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박사님은 노련한 프로파일러고 이미 엄청난 도움을 주셨습니다. 반가운 말씀이네요. 테이텀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번스틴과 악수를 나눴다. 노인의 소나기 힘이 어찌나 약한지 죽은 생선을 만지는 느낌이었다. 테이텀이 물었다. 방금 하신 말씀은 진척이 좀 있다는 뜻인가요? 저희 차장님한테 듣기로는 상황이 끔찍하다고 했거든요. 마르티네스가 어두운 얼굴로 대답했다. 확실히 암울하긴 하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이 시신들은 왕래가 잦은 장소에서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에게 발견됐죠.
하지만 번스틴 박사님이 용의자 범위를 크게 좁혀주신 덕에 마침내 진척을 좀 보이고 있어요. 테이텀이 말했다. 좋아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 기쁘네요. 상황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마르티네스가 물었다. 사건 파일을 읽으셨나요? 테이텀이 말했다. 읽었습니다. 전 여기 자문으로 왔을 뿐이지만 간략하게라도 상황을 요약해 주시고 최근 진척 상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르티네스가 말했다. 아무렴요. 앉으시죠. 테이텀이 탁자를 물끄러미 보았다. 형사들은 모두 한쪽 끝에 앉았고 번스틴 박사는 다른 쪽 끝에 앉아 있었으며 양쪽에 빈 의자가 몇 개 있었다. 테이텀은 늙은 프로파일러 옆에가 앉았다. 마르티네스가 한 화이트보드에 붙여놓은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건 수전 원어입니다. 풀밭에 누워있는 여자를 찍은 사진이 있었다. 전신이 뻣뻣했으며 한쪽 소매가 찢어졌고 하의는 구겨져서 허벅지까지 올라가 있었다. 발에는 아무것도 신지 않았다. 몸은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 피부는 왼발을 제외하면 분홍색인데 왼발은 거무스름한 녹색으로 약간 부어 있었다. 피해자는 22살입니다. 올해 4월 12일 포스터비치 해안에서 발견됐죠. 시신은 왼발을 제외하면 방부 처리가 돼 있었고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수전 원어는 펠슨에서 혼자 사는 미대생이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기 나흘 전 친구가 실종 신고를 했고요. 방부 처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사망 시각을 추정하기 어려웠지만 검시관은 발 상태를 근거로 사망한 지 적어도 닷새는 됐을 거라고 봤습니다. 사인은 교살입니다. 목이 졸렸죠. 피해자의 아파트 샤워실에서 방부액과 혈액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시신이 사후 성폭행을 당한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테이텀은 집중이 들었다. 전부 이미 2번씩은 들은 이야기였지만 경위가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지 알고 싶었다. 두 번째 희생자는 마르티네스가 다른 사진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모니크 실바입니다. 테이텀은 맨코소의 사무실에서 처음 보았던 사진을 다시 보았다. 모니크의 시신은 개울에 걸쳐진 나무다리에 서서 마치 물속을 들여다보듯 난간의 몸을 기대고 있었다. 눈은 뜨고 입은 다물고 있었다. 긴 소매 티셔츠와 치마를 입었고 스타킹을 신고 있었다. 피부는 완전히 잿빛이었다. 모니크 실바는 21살로 로건 스퀘어에서 일하던 창녀였습니다. 일주일 전인 7월 7일 발견됐습니다. 모니크의 사촌이라고 했지만 실은 포주로 알려진 남자는 시신이 발견되기 하루 전 실종 신고를 했지만 그로부터 일주일 전부터 실종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사인은 이번에도 교살입니다. 살해당하기 전에 결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멍들이 있습니다. 시신은 이번에도 사후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우리 목격자들을 신문했고, 테이텀이 말했다. 잠깐만요. 이 피해자의 집에서도 방부액이 발견됐나요? 마르티네스가 말했다. 아니요, 이 피해자는 혼자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길에서 납치당해 다른 데로 옮겨진 것 같습니다. 테이텀이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다. 좋아요. 시신의 피부가 왜 잿빛인지 아십니까? 첫 시신의 피부가 훨씬 나아 보이는데요. 사건 파일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었다. 마르티네스가 대답했다. 검시관 말에 따르면 살인자는 아마도 방부용액을 다르게 혼합한 듯합니다. 첫 시신의 피부색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 같은데 방부액의 붉은 안료 때문입니다. 테이텀이 말했다. 그렇군요. 여러분이 가진 실마리들은 뭐죠? 마르티네스가 대답했다. 살인자는 아주 세심했습니다. 수전 원어의 시신에는 DNA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모니크 실바에게서는 상당량의 정액이 검출되었지만 창녀였음을 감안하면 그리 놀라울 것은 없죠. 코디스에는 표본과 애치하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테이텀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르티네스가 말을 이었다. 첫 살인의 목격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거리에서 납치된 걸로 짐작되는데 우린 피해자의 지인들 몇 명을 취조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리에 있던 마지막 날 저녁 피해자에게 접근한 남성 고객들의 인상착의를 몇 건 확보했지만 특이점은 없었습니다. 수전 원어의 아파트에서는 다수의 지문이 발견되었는데 적어도 7명은 되는 듯합니다. 지문을 수정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테이텀이 말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실질적인 성과는 전혀 없는 거군요. 테이텀은 방 안 공기가 긴장으로 팽팽해지는 것을 감지했다. 형사 2명이 기분 나쁜 눈길을 보냈고 마르티네스가 입을 삐쭉 내밀었다. 테이텀은 모든 비판처럼 들릴 법한 말은 주의한다는 방침을 머릿속에 새겼다. 제 말은 살인자가 자기 흔적을 아주 잘 덮었다는 뜻입니다. 번스틴 박사의 그르렁대는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반대로 난 살인자가 우리에게 무척 명확한 흔적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테이텀은 팔짱을 끼고 박사를 보며 물었다. 실마리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번스틴이 말했다. 범인의 특징을 설명할 수는 있지요. 이걸 이용하면 형사들은 살인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테이텀이 말했다. 좋아요. 어디 들어볼까요? 박사는 일어서서 화이트보드 앞으로 갔다. 마르티네스는 자리에 앉은 채로 박사에게 온 신경을 집중했다. 박사가 말했다. 살인범은 남성이고 백인이며 20대 후반 아니면 30대 초반입니다. 범인은 어떻게 아세요? 테이텀이 끼어들었다. 뭐라고요? 살인범이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의 백인 남성인지 어떻게 아시느냐고요? 난 사실 뭘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고 우린 용의자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지요.
좋아요. 박사님은 무엇을 근거로 범인이 그 나이대 백인 남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범인이 남성인 이유는 박사는 슬슬 열이 오르는 눈치였다. 범인이 남성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왜 백인이죠? 박사가 대꾸했다. 거의 모든 연쇄 살인범은 백인이니까요. 또 백인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점에서 매우 명확한 사실이죠. 테이텀은 가슴이 무거워졌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체하며 질문을 던졌다. 그렇군요. 그럼 왜 30대 초반이나? 박사님은 인내심 있게 대답했다. 이 범행은 살인범의 머릿속에서 하룻밤새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이건 무척 정교한 판타지의 결과입니다. 범인이 구상을 실행에 옮기기까지 몇 년이 걸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이가 어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 나이가 더 많다면 비슷한 살인사건들이 이미 발생했을 겁니다. 테이텀이 피로를 느끼며 말했다. 좋아요, 계속하시죠. 범인은 시신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들에 남겼습니다. 확실히 경찰이 자신의 우울감을 과시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순간을 즐긴 거죠. 범인은 목격자인 척하며 경찰과 대화를 나눴거나 어떤 식으로든 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장례식에 찾아가거나 뭐 그런 식으로요. 범인은 지적이고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어쩌면 심지어 대학까지 다녔을 겁니다. 범인은 차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방부 처리에 관해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범인이 장례식장에서 일했거나 어쩌면 지금도 일하고 있을 거라고 가정합니다. 범인은 모든 것을 꼼꼼히 계획하고 피해자들을 미리 골라두었습니다. 범인이 시신을 유지하는 기간이 매번 더 길어지는데 이는 놀라운 인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비록 데이트를 자주 할지는 몰라도 독신이며 어쩌면 꽤 매력있고 교활할 겁니다. 테이텀이 말했다. 프로파일이 무척 상세하네요. 그간의 경험상 이런 유형의 살인은 무슨 경험이요? 박사가 모욕당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간의 경험이라고 하셨잖아요. 박사님의 경험이 어디서 나왔느냐고요. 분노로 붉어진 얼굴로 박사가 대꾸했다. 젊은 친구, 난 수년간 연쇄살인범들의 범행을 연구했어요. 난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10년 넘게 자문을 맡아왔습니다. 난 테이텀이 양손을 쳐들고 말했다. 죄송합니다. 박사님처럼 저도 경찰에 자문하는 게 일입니다. 전 제가 들은 모든 말을 의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 직업의 필수 요건이랄까요? 박사님의 인상적인 자격 조건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박사는 분명 테이텀이 자신을 조롱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얼굴을 찌푸렸지만 테이텀은 이미 몸을 돌려 마르티네스와 형사들을 보고 있었다. 테이텀이 물었다. 그래서 형사님들은 각자 어떤 일을 맡고 계신가요? 마르티네스가 말했다. 심리 프로파일에 따르면
용의자는 장례식장에서 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린 범행이 일어난 지역들의 장례식장 기록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프로파일에 부합하는 사람을 찾으려고요. 테이텀이 콧등을 문지르고는 말했다. 좋아요. 시신들이 유기된 범죄 현장에서 잠복근무는 합니까? 마르티네스가 어깨를 으쓱하고는 대꾸했다. 거긴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라서요. 수천 명이 매일 찾거든요. 테이텀이 울었다. 하지만 밤에는 인적이 없지 않습니까? 제 생각엔 그래서 범인이 시신들을 유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하지만 왜 범인이? 연쇄 살인범들은 때로 범죄 현장에 돌아오거든요. 테이텀은 이렇게 대답한 다음 덧붙였다. 분명 번스틴 박사님께서 우리에게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박사가 말했다. 당연하죠. 그건 무척 흔한 현상입니다. 연쇄 살인범들은 무의식적으로 잡히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는 죄의식 때문에, 일부는 자기들이 갈망하는 명성을 얻고 싶어서요. 테이텀이 한숨을 쉬고는 말했다. 경위님, 상황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딘가 앉아서 최근 사건 노트들을 훑어볼 수 있을까요? 보고서를 써야 해서요. FBI가 어떤지 아시죠? 마르티네스가 웃음 지으며 말했다. 당연하죠. 우리 전담반실에 남은 책상이 있습니다. 제가 안내하죠. 그러고는 나머지 형사들을 돌아보았다. 데이나, 오늘 가야 할 곳을 나눠서 맡아주겠나? 난 장례식장을 조사해서 뭔가 좀 알아내고 싶은데. 진지한 표정으로 여자가 대답했다. 그럼요, 경위님. 마르티네스가 테이텀을 밖으로 안내해 복도를 따라 걸었다. 말소리가 들리지 않을 법한 장소에 이르자 테이텀이 걸음을 멈췄다. 테이텀이 말했다. 저기요. 당신의 프로파일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해고하세요. 마르티네스가 긴장하며 물었다. 뭐라고요? 실제 경험이라는 게 있기나 한지 의심스러워요. 그 사람은. 마르티네스가 차갑게 말을 끊고 반박했다. 번스틴 박사님은 이쪽에서 꽤 이름을 날리는 분입니다. 요원님, 시카고에서 연쇄살인범 관련해서는 으뜸가는 미디어 전문가세요. 미디어 전문가, 어련하시겠어. 테이텀은 고개를 저었다. 저기요, 미디어에서는 그 정도로 충분할지 모르지만 그레이 요원님은 프로파일러십니까? 모든 FBI 요원은 프로파일러 훈련을 받죠. 하지만 프로파일러로서 실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번스틴 박사님은 경험이 있습니다. 존 웨인 게이시를 단독 인터뷰하고 그걸 책으로 펴낸 분이에요. 강간 살해 사건에서 전문가 증인으로 자주 채택되고요. 제 말 믿으십시오. 박사님은 당신이나 제가 연쇄살인마들에 관해 죽을 때까지 알게 될 사실보다 더 많은 걸 아시는 분이에요. 언짢아진 테이텀이 대꾸했다. 연쇄살인마들은 죄의식이나 명성을 향한 욕구 때문에 범죄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경위님, 당신의 프로파일러가 무슨 생각을 하든요. 놈들은 범행을 추억하고 자위를 하러 돌아갑니다. 당신의 살인범은 어쩌면 몸을 풀려고
오늘 밤 범죄 현장으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잠복 근무만 제대로 했다면 마르티네스가 말했다. 우린 범죄 현장에 잠복 근무를 시킬 인력이 없습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하지만 바로 이래서 FBI에 지원 요청하기를 주저한 겁니다. 당신은 여기에 함부로 쳐들어와서는 잘난 척하는 태도와 공격적인 말투로 조사를 가로채고는 다음은 뭐죠? 미디어에 우리가 얼마나 초짜들인지 떠벌릴 건가요? 테이텀이 다시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저는 긴 밤을 보냈습니다. 거의 잠을 못 잤죠. 당연히 경위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지나쳤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FBI는 이 공조 수사가 원만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마르티네스가 대꾸했다. 그럼 당신을 보내지 말았어야죠. 테이텀은 진심으로 동의했다. 테이텀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한숨을 내쉬었다. 좁은 곳에 갇힌 기분이었고 폐쇄 공포증마저 느껴졌다. 마르티네스가 이끄는 전담반은 현재의 연쇄살인 사건들을 수사하기 위해 시카고 경찰국 수사과의 여러 부서에 속한 형사들을 대충 끌어 모아 만든 팀이었다. 그들이 배정받은 방 역시 이와 비슷하게 끌어 모아 만든 것처럼 느껴졌다. 거실로 보자면 그럭저럭 괜찮은 크기지만 형사 6명에다 번스틴 박사의 책상까지 놓여있기엔 퍽 좁았다. 이제는 테이텀을 위한 공간까지 만들어야 했고 만들긴 했지만 딱히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테이텀의 책상은 방 한쪽 구석에 있고 뒤에는 파일 캐비닛이 있으며 음료수 냉장고가 바로 오른편에 있었다. 의자를 약간 뒤로 물리자 당연히 캐비닛과 충돌했고 요란한 꽈당 소리가 났다. 그날 하루 동안 주위의 형사들은 서로 이야기하고 농담을 주고받고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는 와중에 테이텀을 완전히 무시했다. 돌연 간절히 그들 사이에 끼고 싶은 마음이 치밀었다.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됐지? 오고 싶지도 않았던 부서에 내 가치를 몰라주는 친구 하나 없고 상관은 나를 못 믿는 FBI의 이 일자리에 게다가 이 지독한 자기 연민까지 역겨웠다. 사람들은 FBI 요원이 될 수만 있다면 왼쪽 신장이라도 내놓을 테고 행동 분석팀에 들어올 수만 있다면 오른쪽 신장도 마저 내놓을 것이다. 별로 생산적이지 못하겠지만 테이텀은 FBI 요원이 되려면 제대로 기능하는 신장이 최소 하나는 있어야 할 거라고 확신했다. 테이텀은 쓰고 있던 보고서를 저장했다. 두 피해자의 부검을 검토하고 검시관과 대화를 나누고 사건에 배정된 형사들과 논의하느라 하루 온종일을 보냈다. 전담반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아니, 사흘 전까지는 그랬다. 테이텀이 해야 할 일은 첫째, 그들이 제 궤도로 돌아가도록 돕는 것이었다. 그러려면 뭘 해야 할지 어렴풋이 감이 잡혔다. 휴대전화를 꺼내 차장에게 막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읽지 않는 메시지 4통이 있다는 알림이 눈에 띄었다. 열어보았다. 모두 마빈이 보낸 거였다. 고양이 밥 어딨냐?
됐다 찾았다. 고양이 밥은 아닌데 잘 먹더라. 고양이가 아픈 것 같다. 거실에 토했다. 물고기는 잘 있다. 테이텀은 끙 소리를 낸 후 고양이 사료는 부엌 맨 왼쪽 찬장에 있다고 답장을 보냈다. 마빈이 프레클에게 뭘 먹였는지 궁금했지만 대답이 뭐든 간에 기분은 더 나빠지기만 할 터였다. 연락처 목록을 훑다가 크리스티 맨코소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맨코소는 바로 전화를 받았다. 테이텀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방 안은 비어 있었다. 형사들은 모두 딴 데 갔거나 퇴근한 상태였다. 알아. 그렇군요. 좋아요. 들어보세요. 여기 사람들은 좋아요. 책임자인 경위는 아주 예리하고 썩 괜찮은 전담반이 사건을 맡아 조사 중인데 최근까지는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프로파일러를 하나 고용했어요. 아, 이 남자는 염사살인범에 대해 캐캐 묵은 통념을 속사포처럼 뱉어내고 있어요. 시카고의 연쇄살인범 관련 미디어 전문가라나 봐요. 형사들이 불만이 없이 이 작자가 던지는 실마리를 추적할 만큼 얼굴이 알려져 있고요. 이자는 조사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면서 그 대가로 돈까지 받고 있어요. 맨크소가 물었다. 거기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나? 테이텀이 앞에 있는 종이 패드에 펜으로 끄적이며 대답했다. 네, 경위한테 말했는데 반응이 아주 냉랭해요. 자기들 일에 FBI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무척 민감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맨코소가 물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테이텀은 슬퍼하는 얼굴을 그리고는 펜으로 종이를 두들겨 마구잡이로 점을 찍었다. 차장님이 데려오신 민간인 있잖아요. 그분 전적이 꽤 인상적이던데 맞죠? 맨코소가 말했다. 조이 벤틀리? 조반 스토크스 사건을 담당해서 최근 언론에서 명성을 좀 얻었지. 임상심리학 박사학위랑 하버드 법학 박사학위도 있어. 방 안에 다른 사람이 없음을 알면서도 테이텀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그분이 여기로 날아와서 그 학위와 명성으로 형사들을 현혹시킨 후에 이 돌팔이를 내쫓도록 설득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제가 힘을 보태서 이 조사를 다시 올바른 궤도로 돌려놔야겠죠. 그 친구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데? 목소리로 보아 맨코소는 약간 재미있어 하는 듯했다. 그분은 프로파일러 유행어들과 매력을 이용해서요. 저한테 아주 그럴싸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조이가 그쪽으로 가서 당신 뒤를 받쳐줘야 한다는 얘기지? 여기 사람들은 제가 뭐라고 하든 귀담아 듣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저 FBI 요원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그분은 민간인 프로파일러니까 조언에 좀 더 무게가 실릴지도 몰라요. 좋아. 내가 그 친구를 그쪽으로 보내지. 맨코소가 동의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잘자 그레이 요원. 맨코소가 전화를 끊었다. 급작스러운 통화 종료에 놀란 테이텀은 휴대전화를 들어 주머니에 넣었다. 이어 자신이 그려놓은 슬픈 얼굴을 보고 잠시 생각한 다음 안경과 머리카락 세 가닥을 그려 넣었다.
2016년 7월 17일 일요일 일리노이주 시카고. 제대로 되어가고 있지 않았다. 이 여자가 바로 그 사람이길 바랐지만 이미 마법이 시들해지고 지루함이 찾아들었다. 여자의 옆자리에서 깨어났을 때 남자는 더는 욕망도 짜릿함도 전율도 느끼지 못했다. 오로지 실망뿐. 남자는 알았다. 어느 정도는 방부액 때문이란 사실을. 남자는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여자의 시신은 너무 뻣뻣했고 피부색은 불완전했다. 아마도 염료 용액을 보충하기 위해 염료를 더 넣었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용량을 알 수 없었고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에는 세부사항이 나와 있지 않았다. 이틀 전 좌절한 남자는 여자를 때렸고 여자는 의자에서 떨어져 여전히 앉아있는 자세로 바닥에 풀썩 쓰러졌다. 격분한 남자는 문을 쾅 닫고 집을 나와 차를 몰고 도시를 쏘다녔다. 또 살인을 저지를 기회가 저절로 찾아오기 바라며. 하지만 남자의 눈에 띈 여자들은 모두 커플로 있거나 무리지어 있었고 남자가 접근한 거리의 창녀는 공포 어린 눈으로 오늘 영업은 끝났다고 말했다. 남자의 얼굴에서 무엇을 보았기에 그토록 겁을 먹었을까? 공포에 질린 남자는 서둘러 차에 돌아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지만 평소와 똑같아 보였다. 남자는 집으로 차를 몰고 돌아가 욕실에서 샤워를 하며 긴장을 풀었다. 다음번엔 더 나으리라. 여자가 좀 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방법을 찾아내고야 말리라. 어쩌면 유리 눈알이 도움이 될지도. 그걸 찾아봐야겠다. 하지만 우선 여자와 헤어져야 했다. 남자는 바닥에서 여자를 들어올려 도로 의자에 앉혔다. 여자는 분명 둘 사이의 긴장을 감지한 듯 탁자를 물끄러미 응시했다. 남자는 여자의 팔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리고 웃음 지으며 물었다. 우린 좋은 시간을 함께 보냈지? 안 그래? 남자는 둘 사이의 침묵이 감돌게 했다. 여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남자는 자기가 아는 것을 죄다 떠올리려 했었다. 그동안 본 영화와 읽었던 책들. 여자는 올 것이다. 남자는 여자의 왼팔을 잡고 팔꿈치를 구부렸다. 남자는 일을 제대로 하고 싶었고 쉽지는 않았지만 겨우 여자의 손바닥을 얼굴에 갖다 댈 수 있었다. 오른팔을 잡아 똑같이 움직여서 여자가 흐느끼며 양손의 얼굴을 파묻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여자는 아름다웠다. 순간 남자는 하마터면 마음을 바꿀 뻔했다. 다시 잘해보자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말할 뻔했다. 하지만 그래봤자 결국 두 사람에게 상처만 남으리란 사실을 알았다. 침묵을 지키는 게 최선이었다. 남자는 옛 정을 생각해 두 사람이 마실 포도주를 잔에 따랐다. 여자는 자기 잔을 건드리지도 않아서 남자는 그것도 마저 마셨다.
남자는 여자를 부축해 일으켜 차로 데려갔다. 이어서 여전히 손에 얼굴을 파묻은 채 울고 있는 여자를 조수석에 앉혔다. 두 사람 모두에게 힘든 일이었다. 남자는 잠시 여자 옆에 앉아서 여자가 이별을 슬퍼할 것을 떠올리려 했다. 남자는 완벽한 장소를 알고 있었다.